안녕하세요. 정릉이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인데요.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 하나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폐의약품이 속한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전에 현재 쓰레기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쓰레기 문제 일반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 들어봤으면 오늘 이번 기회에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생태 환경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요즘 계속 나오는 단어인 것이죠. 파울 크리천이라는 분이 2000년에 제시한 개념인데요. 파울 크리천은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공로로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2000년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홀로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홀로세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되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명칭을 새롭게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파울 크리처는 왜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인간의 과도한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지금 지구상에서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세라고 하는 이름을 제안을 한 겁니다. 지구 46억 년의 역사 속에서 그동안 5번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생물 대멸종이 중생대 백악기의 공룡 대멸종이죠. 약 6천만 년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그런데 공룡 대멸종 이후에 지금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생물 대멸종은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과도한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 전체의 생존에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 환경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세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기후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바다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면서 플라스틱 위기도 기후 위기만큼이나 심각한 위기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플라스틱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쓰레기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명 어딘가에 고장이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쓰레기는 왜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시는 화면은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태평양 미드웨이 섬에서 알바트로스 새가 새끼를 키우는데요.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서 주워와서 이렇게 새끼한테 먹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조각을 먹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오른쪽 하단의 사진은 이렇게 죽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 한 마리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모아 놓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이렇게 해양 생물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단순히 해양 생물들의 피해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다 쓰레기 문제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은 통상적으로 크기가 5mm 미만의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을 뜻하는데요. 5mm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크로 단위, 나노 단위까지 크기가 작아집니다. 마이크로 단위는 100만 분의 1m, 나노 단위는 10억 분의 1m 크기를 뜻해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될 정도까지도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마이크로 단위까지 작아지게 되면 이것을 초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붙이게 되는데요. 일단은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에게까지 오는 것이니까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생물체의 몸에 쉽게 들어오게 되고 플랑크톤 같은 1차 먹이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몸에까지 들어오게 될 텐데요. 초미세 플라스틱까지 되게 되면은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생물체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포벽을 뚫고 들어와서 생물체의 몸에 계속 잔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처럼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WWF라는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평균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5g, 신용카드 한 장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달 평균 21g, 칫솔 1개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지금 1년에 칫솔 12개를 먹고 있다라는 소리가 될 텐데요. 이렇게 들어온 플라스틱의 일부가 우리 세포벽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잔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무서운 점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관리되지 못하는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다시 우리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문제로까지 일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요. 지금 쓰레기 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과 질의 문제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도시화가 진전이 되고 있고요. 또 1인 가구가 증가합니다. 희한하게 조사를 해보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 한 사람이 배출한 쓰레기 양이 2배에서 5배까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살면 어쨌든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를 해요. 다음에 일회용 소비가 점점 또 증가합니다. 이러면서 쓰레기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양의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상이 양만 증가하면 괜찮은데 성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죠.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고 전자제품이 사용이 증가하고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하면서 쓰레기가 독해지는 거죠. 쓰레기가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증가와 생산의 악화로 인해서 쓰레기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적정하게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바라볼 때는 쓰레기는 철저하게 지역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지구적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의 환경 문제가 되겠죠. 쓰레기가 배출된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 위생,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더 넓히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원료 조달과 생산과 소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료의 채굴과 그것을 가공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와 생태계 파괴 문제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소비가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쓰레기 문제는 지구 건너편 어딘가에 이 원료의 채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쓰레기 처리의 관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해서 그 일부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바다 쓰레기 문제가 될 텐데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순간 쓰레기 문제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 바다를 떠돌아다니면서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를 태우면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다이옥신을 배출하게 되면은 그 역시도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다이옥신이 나오잖아요. 이 다이옥신의 문제를 너무 협소하게 이해를 해요. 소각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다이옥신을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면서 다이옥신이 이래서 큰일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이옥신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은 전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양의 2%도 안 돼요. 대부분 어디서 들어오냐? 식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식품이 오염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 식품이 오염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이옥신이 진짜 무서운 것은 유독하다라고 하는 성질도 있지만 수백 년 동안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성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옥신을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한번 배출되게 되면은 이 미량의 유독한 물질들이 수백 년 동안 분해가 되지 않으면서 전 지구를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 세계 곳곳에서 배출된 다이옥신이 전 지구를 떠돌아다니면서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식품을 오염시키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 몸속에 다이옥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우리 지역의 문제를 넘어선 전지구적 환경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눈앞에 우리 환경의 당면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접근하게 되면 위생과 안전과 자원관리 이 세 가지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 오염된 쓰레기로 인해서 위생의 문제가 발생하죠. 악취가 발생하고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고 해충이 번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미관상의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도시는 불결한 도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안전입니다. 여러 가지 유해 물질 혹은 칼이나 유리조각 같은 손상적 물질로 인해서 그 쓰레기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이 쓰레기로 인해서 소규모의 유해한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사고를 당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이 쓰레기를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쓰레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자원 관리의 측면이죠. 쓰레기를 소각이나 매립을 하게 되면 그 쓰레기 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이렇게 소각이나 매립처럼 낭비를 하게 되면 계속 천연 자원을 채굴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 자원 채굴로 인한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재활용을 함으로써 소각이나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도 줄이고 천연 자원 채굴의 양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생과 안전과 이 재활용의 관점에서 쓰레기 처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쓰레기 처리를 바라볼 때 재활용 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재활용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관리는 100% 재활용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생과 안전의 문제도 우리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상대적으로 위생과 안전의 문제를 소홀히 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집하고 이 처리하시는 분들이 이 쓰레기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무신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 관리가 선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축이에요. 이런 유해한 쓰레기를 안전하게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재활용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잘 관리하는 것이 선진적인 쓰레기 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재활용 쪽만 신경을 써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종류를 한번 볼까요? 종량제 봉투, 대형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생활계 유해 폐기물,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대형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대형 폐기물, 대형 쓰레기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서 대형이라고 하는 말은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를 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량제 시스템에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배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종량제 봉투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가격 안에 쓰레기 처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쓰레기 처리비를 내는 구조인데, 그럼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비를 어떻게 낼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95년에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는 대형 쓰레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따로 스티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비를 내게 하자, 이렇게 시스템을 짠 것이죠. 종량제 봉투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가서 소각이 되거나 아니면 매립장에 가서 매립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경우에 소각이 되고 어떤 경우에 매립이 되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답을 해드리면 좀 허무한데요. 소각장이 있으면 소각을 하는 것이고 소각장이 없으면 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이 있으면 쓰레기를 태워서 부피를 확 줄여서 소각재를 매립하는 거고요. 소각장을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장에 가서 매립을 하는 것이죠. 소각장을 거치지 않으면 부피가 큰 상태에서 바로 매립을 해야 되니까 매립장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소각장을 거치는 것을 대체적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로 바로 매립하는 것, 이것을 직매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매립은 지양하는 추세이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법을 바꿨어요. 올해 폐기물 관리법을 바꿔서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2026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지금 수도권 매립장에 일부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부터는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장에 가져가서 묻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도 종량제 봉투를 소각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먼저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재활용품은 우리가 분리배출하면 선별장으로 가져가서 품목별, 재질별로 선별을 한 다음에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따로 분리배출을 하죠. 그러면 따로 가져가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자원화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예전에는 사료, 퇴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료로 재활용하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퇴비 등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폐기물의 종류가 되는데요.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농약, 폐의약품, 수온함유 폐기물 이 세 가지를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환경부가 고시로서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종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고시가 된 건 없어요. 뭐 폐페인트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늘리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지자체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은 폐농약, 폐의약품, 수온함유 폐기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사용하고 나면 폐농약 관리가 문제가 될 텐데요.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폐농약 문제는 크지 않겠죠.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은 폐의약품과 수온함유 폐기물이 될 텐데 폐의약품 들어가기 전에 수온함유 폐기물, 수온이 들어가 있는 폐기물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수온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유해 폐기물은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안에는 수온이 반드시 들어가요. 불을 밝히기 위한 필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은 모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수온이 들어가 있지 않은 형광등은 없습니다. 모든 형광등 안에는 수온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형광등 안에는 수온이 가스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광등을 깨트리면 수온 가스가 바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깨트린 사람이 수온 가스를 들이마시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형광등을 교체하실 때는 절대 형광등을 깨트리시면 안 돼요. 형광등을 원형 그대로 잘 보관을 하신 다음에 형광등 분리수거함으로 안전하게 배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주민센터나 아니면 아파트 재활용품 집화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모르겠다.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거주하시는 곳 주변에 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형광등은 깨트리지 않은 상태로 형광등 분리수거함으로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형광등 분리 배출의 목적은 수온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형광등을 교체하다가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수온가스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광등 분리 배출의 의미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깨질 경우에는 형광등 분리수거함으로 가져가지 말고요. 그 경우에는 그냥 두꺼운 종이로 잘 싸셔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광등을 분리 배출하니까 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백열 전구하고 LED 등이에요. 그러니까 백열 전구나 LED 등을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을 하거나 아니면 백열 전구가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유리병 배출할 때 그냥 배출하시는데 백열 전구나 LED 등은 분리 배출 대상이 아닙니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가로등의 경우에도 수온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건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수온 딱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건전지거든요.
수온이 들어가 있는 쓰레기가 뭐예요? 그럼 100이면 100%다 건전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물어보면 다 건전지라고 답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잘못된 환경교육의 대표 사례라고 봅니다. 건전지에 수온 빠진 지가 언젠데 여전히 수온하면 건전지가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건전지는 수온이 들어가 있지 않다, 무수온 건전지로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온 때문에 건전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전지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 중에서 확실하게 수온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공기아연 전지인데요. 공기아연 전지도 그냥 이곳저곳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보청기에 건전지를 교체할 때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기아연 전지는 분리배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청기를 교체한 건전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공식 지침상으로 나오기 어려워요. 보청기를 교체한 건전지 이렇게 버리셔야 됩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그냥 어떻게 버려?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세요 라고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관리에 이제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정부와 생산자가 이런 공기아연 전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자, 그 외 체온계, 혈압계, 치가용, 아말감처럼 이렇게 수온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가정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의 경우에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별도로 각자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농가로부터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조금 규제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약 생산자와 농약 판매자가 사용하고 남은 농약의 수거와 관련된 역할들을 더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농약병에 대해서는 또 지자체와 환경부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저는 이 농약병과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약병에 대해서 보증금제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이 농약병이나 농약 포장재, 봉지를 판매점으로 가져가면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농약이 남아 있으면 농약이 남아 있는 상태로 그냥 반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농약과 농약병이 한꺼번에 같이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농약 생산자, 판매자, 농민들이 다 같이 역할을 해서 이 농약병과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들이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재밌는 것은 요새 농약 생산자들은 농약이라는 이 촌스러운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작물보호제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계 유해 폐기물 중에서 폐의약품인데요. 폐의약품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폐의약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물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변기로 많이 버려요. 약을 변기로 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변기에 있는 하수는 어디로 가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이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약성분이 그냥 싹
분해가 되어서 깨끗한 상태로 강으로 방류가 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는 이 약성분까지 완벽하게 무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품을 변기 등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은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이 약성분이 분해가 되지 않는 상태로 강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약성분이 특히 항생제 같은 성분들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강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약에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태계 교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렇게 그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의약품 배출에 있어서 일단은 가장 최악의 방법은 변기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약은 절대 변기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수개로 배출되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봤을 때 종량제 봉투로 배출했을 때 이 종량제 봉투가 100% 소각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성만 있으면 저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했을 때에 100% 소각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각장도 계속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중 일정 기간은 현재로서는 매립장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매립장에 종량제 봉투가 매립을 하게 되면은 매립장 침술출을 통해서 역시 약성분이 수개로 방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도 완벽하지는 않은 대책인 것이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폐의약품만 거점에서 별도로 모아서 소각을 하는 것이 될 텐데요. 제일 번거롭죠. 그러니까 폐의약품을 거점에서 모으는 것이 폐의약품의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점을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관건이 되겠죠. 제일 좋은 것은 주민들의 주거지에서 제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약국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받아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서도 받아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약국에서 받아주는 게 제일 핵심이 될 텐데 약국에서 만약에 폐의약품을 받아주지 않게 된다면, 왜냐면 약국별로 받아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받을 거예요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의약품을 거점에서 수거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규칙이,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확실한 신호, 규칙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국에서는 무조건 폐의약품을 받아준다, 그러니까 약국으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성을 부여를 해줘야 이 시스템이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래야만 주민들이 이 거점 수거에 확실하게 동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거점 수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거점 수거 방식을 주민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을 배출하는 조금 실무 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또 많이 얘기하는 게 포장용기, 특히 플라스틱 통에 알약을 담은 경우에 이 플라스틱 통이 좀 아깝단 말이에요. 왠지 재활용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재활용이 될 것 같은 플라스틱 통까지 한꺼번에 배출하는 게 뭔가 쓰레기로 가다하게 배출되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예, 모두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약과 포장 용기가 쉽게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알약 등만 따로 모으면 되는 거죠. 비닐봉투 등에 혹은 종이봉투 등에 약만 따로 모아서 그 약만 거점수고로 가져가고 그 약을 쌌던 포장 용기의 경우에는 분리 배출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과 포장 용기가 쉽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포장 용기와 약을 함께 폐의약품으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어떠한 경우에든지 피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변기로 버리시는 것이죠. 이게 물에 섞여 들어가게 되면은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기로 버리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일 좋은 것은 폐의약품만 따로 모으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거점 수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것이 차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선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텐데요. 어쨌든 폐의약품을 어디로 배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폐의약품의 수거 규칙들을 주민들이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쉽게 간과하는 문제인데요. 손상성 폐기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깨진 유리라든지 칼날 조각이라든지 바늘, 송곳, 그다음에 주사기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손상성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손상성 폐기물은 분리 배출하셔도 안 됩니다. 분리 배출하게 되면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분 혹은 선별장에서 선별하시는 분이 이런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하셔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버려서 종량제 봉투를 뚫고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뚫고 나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잘 배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자체마다 지침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손상성 물질들은 두꺼운 종이나 두꺼운 플라스틱 안에 넣어서 잘 싼 다음에 종량제로 넣으시고 경고문까지 종량제 봉투에 부착을 해주는 것이 가장 깔끔한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양이 적을 때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도 있지만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것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리를 잘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특수 마대를 구입하셔서 특수 마대로 손상성 폐기물들을 배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이 손상성 폐기물로 인한 사고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할 때도 이 쓰레기를 수집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를 안전하게 잘 버리는 것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의 기본 예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염산과 같은 위험 물질들을 담았던 용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촘촘하게 안전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생활계 유해 폐기물 관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생활계 유해 폐기물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 주민들도 이런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